사드 4기가 결국에 밤사이에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 배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밤사이 성주의 사진입니다. 최 교수님, 글쎄요.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렇죠. 6차 핵실험을 북한이 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고 예. 이제 저것을 막아서는 물론 주민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소수의 의견도 뭐 존중받아야 되죠, 민주사회에서. 예. 그렇지만은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그동안 반대해온 의견은 충분히 표출이 됐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결국은 법과 질서에 따라야 되는 게 또 민주시민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저렇게 물리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보인다. 예. 자기의 뜻을 표출한 다음에는 최종 순간에는 그래도 법과 질서에 된다. 따라서 예. 수긍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이게 정권이 바뀌고 또 4기가 추가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정부 자체로도 좀 주민들에도 좀 위로하고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좀 그런 데가 아쉽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그랬죠. 했었죠. 또 예. 설사 불가피하게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존중한다. 공감대, 국민과 함께 또 국회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내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저 모습은 그런 과정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성주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예. 아무리 불가피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이 더 신뢰감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메시지는 중국이나 미국한테도 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보면은 계기로 해서 예. 밤에 저기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밀어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문재인 정부한테도 상당한 저는 상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면에 좀 북한의 모습은 좀 어떤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국장님, 지금 북한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보면은 핵실험 이후에 완전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예, 일단은 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본인의 지도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가는 중요한 하나의 업적으로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예.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이른바 핵 무력을 갖게 됐다, 완성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지배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러한 계기로 이제 삼아가면서 이 유공자들을 평양으로 불러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또 꽃다발도 막 전달하면서 굉장히 축하하는 불꽃놀이 행사도 좀 하고 예. 이러면서 결국 내부 결속을 다지고 계속해서 이른바 ICBM의 핵을 장착하는 이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 그런 의도를 이제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을 향해서는 이 한반도의 문제에서 손을 떼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어떤 이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했던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ICBM의 그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까지 결국은 북한이 가겠다는 그것을 뭐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에 수소탄을 개발했던 관계자들을 다 평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랬죠. 예. 꽃다발로 전달하고요. 예. 축포도 터뜨리고 거대한 쇼를 한 거거든요. 예. 저거는 대외적으로 볼 때 북한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온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있다. 봐라. 저 불꽃 봐보세요. 저 쇼하고 예. 또 국내적으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이 전 세계에서 이번이 6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 상임위 사국 5개 나라, 중국, 프랑스, 러시아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폭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도 수도가 없습니다. 예. 세계에서 6번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동안에 김정은이 얘기했던 핵무기와 경제 발전의 두 마리 토끼, 예. 병진 노선이 성공했다. 성공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거 봐라. 라고 하는 거대한 쇼를 저 불꽃과 함께 최대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활용을 그렇습니다. 하고 최대한 있는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인터넷에서는 생존 배낭이라는 것이 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자, 이 가방에 무엇들이 들어있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주머니부터 열어볼게요. 파이어 스타터, 일회용 수저, 휴대용 줄톱, 비상용 텐트입니다. 휴대용 우비. 이번엔 이쪽 칸. 슬슬 먹을 게 나오죠? 우와, 김병장 전투식량 파운드 케이크, 블루 비상식량 쇠고기 비빔밥이에요. 글쎄요, 저런 전쟁에 대한 위험이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더 느끼기 마련인데 지금 강민 씨 굉장히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나치게 뭐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한다든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떤 뭐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불안감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저런 이제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비상식량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평소에도 꼭 전쟁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갑작스러운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사실 갑작스럽게 정전이 벌어지면은 후레쉬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예.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 필요시에 필요한 물품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챙겨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정도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어떤 뭐 사재기를 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예.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지금 러시아, 지금 일본 아베 총리와도 좀 정상회담을 했는데 성과는 글쎄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박성민 박사님, 푸틴 대통령이 선물로 준 것이 검이었어요. 네, 조선검. 조선검. 50%. 예. 예. 저기 19세기 예, 조선에서 만든 거를 한국 전쟁 아마 이후에 미국에서 저걸 가지고 반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한테 미국인이 갖고 있는 조선검을 러시아가 사가지고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초 아마 19세기 초 조선 칼이라고 그러는데 궁금하죠. 조선 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 좀 구하기도 어렸을 텐데 저거를 선물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깜짝 놀라서 지금 환하게 웃으면서 뒤에 푸틴 대통령도 흐뭇하게 저 구하느라고 정말 우리 애썼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 예상했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반갑죠. 조선 그것도 칼을 또 예. 양쪽에 지금 상황이 엄중하게 군사적인 대치 상황 아닙니까? 예. 또 푸틴 대통령도 그렇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특전사 출신이에요. 또 조선 칼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칼 받으면 기분 좋죠. 전에 네. 2016년인가요? 그때도 푸틴이 한번 검을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아베 총리한테 검을 선물을 했었죠. 1928년에 일왕이 사용했던 12개의 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그걸 아베 총리한테 그때도 마찬가지 선물을 줬었습니다. 주로 이제 푸틴은 검 가지고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나이. 네. 저 선물을 보면서 이제 또 생각났던 것이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동방경제포럼 차원에서 이 행사에 갔을 때 푸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휘호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썼던 휘호를 선물로 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물도 보면은 한국에 있던 물건이 미국으로 반출된 것을 러시아가 수집해가지고 우리한테 선물한 겁니다. 예. 이번에 이 검도
과거에 1800년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 미국으로 반출된 것을 러시아인이 수집을 해서 우리한테 선물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중국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로 반출된 어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찾으려고 사들이고 하죠. 있거든요. 예. 러시아도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민간인이 산 걸 정부가 확보했다고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 러시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로 나돌고 있는 문화재들을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세심하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김남국 교수님. 근데 정작 약속에는 정상회담 시간에도 이번에도 늦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예상을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이 늦지는 않았다. 예, 많이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다린 시간이 34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예. 과거에 보게 되면 뭐 교황을 만날 때에도 막 50분씩 늦기도 했고요. 뭐 국방부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날 때는 4시간. 그다음에 2014년도에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날 때는 또 4시간을 아예 기다리게 했다라고 하고 예. 사실 또 일본 2016년 또 일본을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2시간을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34분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비하면 조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사실 각국의 정상회담이 외교적인 너무나 신뢰고 이거는 정말 무리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외교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한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에 의미가 있는 것들 굉장히 네. 세심하게 배려해서 또 선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하나의 외교적인 어떤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4분이 뭐 우리나라의 예우가 뭐 덜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제 늦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는 어떤 효과를 얻는다는 전략이죠. 건가요? 그러면 외교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적인 전통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러시아는 상대국에 대해서 그 상대국이 갖고 있는 정서를 보호를 합니다. 예. 과거에 짤을 뜯어 유명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오는 선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큰 선물을 우리도 준비할 텐데 예. 그러나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고 진짜 협상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아유 빨리 안 오시나 이분이 몇 분 됐지 하다가 막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자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저는 일부러 넣는 것이 아니라 예.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놓쳐서 나름대로의 이 협상에 있어서 어떤 힘을 싣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전략이라는 네.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 지금 상습 지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중국,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할 때는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먼저 와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늦는 것은 아니고 예. 이 앞서 뭐 전략적 그거라는데 좀 상대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예. 뭔가 좀 조정해야 될 뭔가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출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그 국가 정상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예. 타국에 대한 그 결례이고 그래서 대국의 지도자로서 절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이 러시아 국가 이미지에 푸틴 대통령의 저런 부분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게 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권위적인 모습으로 그렇죠. 이제 비춰지기 예. 십상이거든요. 원래 또 푸틴 대통령이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렇게 늦고 하니까 저런 부분은 글쎄요. 러시아 내에서 이제 뭐 반대파들이 강하지 못하니까 저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지. 만약에 정치적으로 좀 반대파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하면 아마 저런 부분들도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한 예. 소지이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 국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약속 시간에 늦고 이런 것은 대단히 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는 양국의 이제 보좌진의 모습인데 우리 참모들은 앉아 있고요. 러시아 비서진들이 이렇게 계속 서 있는데 저도 예전에 과거 취재하면서 푸틴 대통령 한 번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불만을 내출을 안 해요. 오히려 그걸 보는 걸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앉아있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예. 푸틴은요, 우리가 그냥 푸틴 그러니다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악명이 높습니다. 인권이라든지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고 진짜 예. 현대판 짜릅니다. 어디에 저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탐스러울 나루 그 정도는 저는 예. 그래서 저거는 푸틴에 대한 참모들의 위상이 딱 지어서 보여주고 있다. 예.
저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예.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34분간을 같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이라면은 왜 지금 푸틴이 넣고 있으며 언제쯤 도착할 겁니다 하고 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34분 동안 기다리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 측에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준 저 겁니다. 사람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렇게 부동자세로 기다릴 정도 되면은 예. 감히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왜 넣고 있고 언제쯤 도착할 것이냐 예, 예. 하고 알아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손님들한테 설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모습이 굉장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장돼 있는 자세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동 자세로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의심하기로 저게 또 군인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극동개발부 장관 이런 경제부처 장관들이 나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부처 장관들까지 저런 어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예. 하는 것은 평소에 그 푸틴의 스타일, 리더십 예.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우리나라 지금 그 보좌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심지어 오른쪽에 스마트폰을 지금 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데 예. 너무나 아마 대비돼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인들은 반감을 전혀 표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경선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하고 자신하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좀 다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도 비슷하고요. 예.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출신이고 푸틴 대통령은 KGB 출신이고 굉장히 강골 출신들이죠. 기질적으로는 두 분 다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로 드러나는 게 차이가 크게 나죠. 푸틴 대통령 경우에는 자기가 스트롱맨이다 하면서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그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내부적으로 강한 기질을 대외적으로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유 내강형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갖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소탈하면서 친근한 그 대외적으로만 차이가 크게 얕은 이번 모든 일정에서도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짜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반대의 모습도 가끔씩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는 우리가 하던 자유민주 국가의 정치 태도가 아닙니다. 아니죠. 사실 아니고 또 러시아만 하더라도 의회주의가 발전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 인직을 할 수 없어서 한번 물러나서 양보했다가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또 대통령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로 확실하게 러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의 푸틴의 위상은 철저하게 독재자죠. 권위주의로 꽉 찬 남자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권위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분이니까 저도 거저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상황. 앞서 보니까 화면에는 한쪽은 탈권위, 커피라든지 밥을 혼자 들고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퉁붙고 있는 상남자 푸틴을 보이고 있는데 딱 그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정치적인 그 이미지만큼은 반대다. 예. 정치권 소식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소극장 이해운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바른정당은 누가 이끌어 갈 것이냐가 남거든요. 일단 뭐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아예 비대위원장을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으로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럼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뽑을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현재로서는 그래도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대행 체제로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갔을 때 김무성, 유승민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좀 당을 이끄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다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유승민 의원이 이런 상황이면 좀 등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했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그래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상당히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 보는 게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해운 대표가 자강론을 주장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퇴를 하면서 이것이 또 뭐 속도를 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